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십자군 원정이라고 들어보셨죠? 11세기 말부터 약 200여 년간 치러진 종교전쟁 같은 것인데, 이게 세 종교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원정을 갔던 십자군들 중에 4차 십자군 원정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고 하죠. 어린 소년 십자군을 등장시켜서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또 동로마 제국 몰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데, 이게 또 알고 보면 다 사실상 돈과 얽힌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런 역사적 장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 핵심 산업일 텐데요. 각국의 움직임과 변화의 속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습득한 승자의 법칙과 또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담은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중세 유럽의 십자군 원정 중에서 4차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난 말 많고 탈 많고 악명 높은 원정이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4차 십자군 원정과 돈 때문에 망한 동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십자군 원정의 이야기. 십자군 원정이 몇 차까지 있어요? 8차. 8차. 회식은 몇 차까지 가시나요? 회식은 보통은 3차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3차까지 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8차까지 갔네요. 연식이 좀 있으시군요. 힘들어요. 힘들어. 네. 십자군 원정, 4차 십자군 원정이 특별했어요? 4차 원정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십자군 원정의 목표는 뭐냐면 예루살렘 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탈환인데 나머지 대부분 십자군 원정은 근처까지라도 가봤어요, 예루살렘. 예. 근데 4차 원정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고 같은 기독교 세력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1202년부터 시작된 전쟁인데요.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한참 지금 백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예. 영국과 프랑스가 영토 전쟁 치고받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압가림도 못 가는 상황인데도 당시 로마 교황이 이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인데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어요, 진짜요. 거기가 원래 우리 뿌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이슬람 세력이 점령을 하고 있고 예. 다시 십자군을 보내야 되는데 유럽 대륙은 지금 백년 전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보시오, 지금 갈 군대 없어? 지금 집안 싸움끼리 바빠서 못 갑니다. 이 보낼 사람 없나? 그 교황이. 예. 어른들은 지금 싸우는데 정신 팔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한번 우리가 보내볼까? 십자군으로. 그래서 약간 초급 기사들, 20대 때 예. 초급 기사들, 어이, 한참 지금 피가 끓고 있는 젊은 기사들이요, 내가 교황이 명령하는데 예루살렘 한번 탈환 안 해볼래요?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는 2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차 그래서 원정 때 20대 젊은 기사들이 모여요. 특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세웁니다. 육로로 가면 분명히 이슬람 육군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네. 배를 타고 가자. 해군은 없어요? 네? 이슬람은 해군은 없어요? 해군 있었죠. 근데 이 4차 십자군 원정 젊은 기사들이 네. 배를 구해가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요 해상 루트를 생각해낸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배를 타고 가면 일단 빨리 갈 수 있고 육군도 피할 수가 있고, 이슬람 육군은.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후방을 좀 정리하고 가자. 이집트를 먼저 치는 게 어떻겠냐. 좋은 생각이다. 작전 짱. 그래서 배를 구해요. 예. 근데 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배 어디서 살만한 데 없나 했더니 당시 지중해의 상권을 꽉 잡고 있던 베네치아에 부탁을 합니다. 베네치아. 지금 베니스죠. 예. 배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당시 베네치아 총독 이름이 단돌로
노인이었는데 네.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은 양반이었는데 돈이라고 하면은 영혼까지 팔 수 있는. 뭐 역설적으로 그래서 베네치아를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겠지요. 찾아가요. 네. 십자군 젊은 친구들이. 단돌로님, 왜? 저희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출발할 것 같은데 3만 명 정도의 배와 식량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돈은 도착하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너희들 말 믿고 배에 3만 명 탈 수 있는 배와 식량 준비할게. 감사합니다. 다 만들어요, 단돌로는. 오, 네. 그래도 교황 말 믿고 오는 젊은 친구들인데 오겠지. 막상 베네치아에 도착하니까 3만 명이 출발해야 되는데 네. 10,0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아, 배는 만들어 놨는데. 네. 그리고 돈 내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안 모이는 거죠. n분의 1로 내기로 했는데. 노쇼우네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노쇼. 예. 단돌러가 야 너희들 3만 명 온다고 했는데 왜 10,000명밖에 안 왔어? 2만 명 왜 노쇼야? 어쨌든 돈 내놔. 3만 명분 배 식량분. 네. 죄송한데 저기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 출발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내놔. 돈 없는데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 이 단돌로라는 베네치아의 이 상인이 제안을 합니다. 너 돈 없지? 네. 그러면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 우리 베네치아의 경쟁 항구 도시가 있어 지중해에. 자라라고. 예. 지금의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그쪽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장화 반도 안에 있는 도시로 알고 계시는데 장화 반도가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있어요. 붙어 있다 이거죠. 베네치아가 지금 베니스가 예. 유럽 대륙에. 예. 이거 운전하시는 분 빼고 그 이탈리아 반도를 지금 그 지도를 찾아보시면 장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화가 뻥 차는 시칠리아 쪽은 지중해 앞바다고 이 장화 뒤쪽과 이 발칸 반도 사이는 아드리아해란 바다거든요. 예. 거기에 딱 자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베네치아랑. 네. 지중해는 내 거다. 십자군애들 일로 와봐. 너희들 무기 있지? 그거 가지고 자라 저 우리 베네치아 경쟁 도시 네. 박살내. 그러면 n분의 1 없었던 걸로 알게. 큰 문제가 있어요.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어요. 저기 우리 십자군인데 같은 기독교 도시를 박살내라고요? 아니면 돈 내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젊은 십자군들이 돈이 있어야지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예. 눈 딱 감고 박살내자. 일하고 가자. 일하고 가자. 이것도 신의 뜻이다. 네. 해서 같은 기독교 도시인 자라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 십자군들이. 젊은 십자군들이. 예. 교황 격분했죠. 너희들 뭐 하고 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예루살렘 안 가고 같은 기독교 국가들을 박살내냐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예. 여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기인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잠깐 아르바이트 했다. 네. 네.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베네치아에 있던 젊은 십자군 베이스 캠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구십니까? 뜨거덩.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였어요. 예. 어이 황태자님 몇 가지 누천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십자군님. 왜요? 지금 본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다고. 자기 아버지가 황제잖아요. 네. 황태자니까. 삼촌이 자기 형을 날려버리고 황제가 됐다.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날렸다는 뜻이네요. 그죠? 삼촌이 자기 형을 형이니까 나의 아버지를 날린 거죠. 예. 도와주십시오. 사정은 딱 하는 거 알겠는데 뭐 주실래요?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돈? 우리 돈 필요하지 않냐?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작전 회의를 해요. 다시 그럼 동남아 제국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네요. 네. 네. 꽉 먹고 알 먹기다. 돈도 생기고 어차피 적장자니까 저기 왔던 황태자가 네. 적장자를 원래 위치에 앉혀 놓는다는 명분도 생기고 와 이거 대박이다. 우리 동로마 제국으로 가자. 공격하자. 그래서 배를 또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예,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가요.
갔는데 이제 그 현재 황태자의 삼촌이죠. 구테타를 일으킨 그 사람이 주범. 왜? 주범. 십자군 애들이 와 배를 끌고 오니까 겁먹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 무혈 입성을 해버려요. 십자군이. 네. 황태자와 함께. 그래도 일한 거니까 돈 받아야죠. 받아야죠. 황태자가 새로운 황제가 돼요. 저기 새로운 황제님 결산의 시간입니다요. 네. 돈 주셔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약속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랑 함께 금고로 가시죠. 덩 금고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삼촌이 갖고 갔어요? 역시 이런 추리. 야. 예, 삼촌이지 뭐. 형사하세요. 그랬구나. 예. 삼촌이 다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금괴를요. 그 십자군은 저기 돈 갚으셔야죠. 그때 실제로 그 새로운 젊은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만 기다려주시면 세금 끌어 모아가지고 갚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해드리겠습니다. 밥도 맛있고. 좀 쉬다 가지 뭐. 쉬다 가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지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그 십자군 젊은 친구들이 별의별 짜잘한 사고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뭐 술 먹고 술값 안 내고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데 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큰 성당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요. 십자군이 머물던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십자군 중에 한 명이 춥다고 네. 성당 뒷뜰에서 모닥불을 펴놨다가 이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성당에 홀라당 다 타버렸네. 그리스 정교 성당이요. 그럼 서로 퉁치는 거예요 이제? 성당 복구비와 너희들이 받아갈 돈을 퉁치자. 아니죠. 시민들은 격분한 거죠. 아, 시민들은 황제와 무슨 거래가 있는 걸 거래했든지 뭐 모르니까 상관없고 십자군들이 지금 1년 동안 우리한테 행패 부리는 걸 모자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아끼는 성당까지 불태웠다. 이거 다 십자군들과 새로운 황제, 젊은 황제 때문이다. 물러가라 시민 폭동이 일어나 버려요. 와. 그래서 새로운 황제는 예. 일단 그 성 지하실로 숨어버리거든요. 호위무사 한 명이랑 함께. 둘이 딱 지하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호위무사가 지금 여기서 나랑 황제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새로운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야! 하고 황제를 지하실에서 암살해버려요. 와. 그래서요. 일단 새로운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십자군들이 그걸 또 가만 놔두겠나. 그러니까 날려버리죠. 넌 분명히 황제를 시해한 인물이다. 네. 받아라 정의의 칼. 황제가 없어졌네요 그럼. 황제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군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지? 그렇겠네. 다 돈이라니까요. 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돈이 필요하면 짠짠짠짠짠짠 단돌로가 나온다. 아 그때 그 베니스의 단돌로. 단돌로가 예. 단돌로가 찾아와요. 너희들 아직까지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니?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네. 아 지금 황제 없지 비잔틴 제국에. 네. 너희들이 황제하면 되잖아. 그리고 비잔틴 제국을 먹어버려. 그럼 여기 있는 금은 보화 재산들 다 니네들 거야.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황제가 지금 쓰러졌으니. 황제가 없으니 니들 중에 한 명이 황제하라고. 네. 갈등을 해요. 솔깃한데. 해볼까?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예자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결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왜요? 자기 딸 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시민 공기가 있는 거예요. 물러나라 십자군. 무력 진압을 했다. 무력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은 십자군이 그때 콘스탄티노플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비잔틴 제국의 그 수많은 문화 유산들, 역사 유적지들 이것이 그때 1204년 4월 9일이거든요. 네. 이때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지금은 이스탄불에 있는 그 문화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공격에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그 동로마 제국에 화려했던 그런 그 궁전과 뭐 네. 신전들, 성당들 그때 4월 9일에 다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나중에 한 1400년대에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로마 제국이 망한 거는 1204년 4월 9일
똑같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날 아. 망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 정교랑 로마 카톨릭이랑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저쪽에서 온 청소년들이 나라를 망하게 나라를 했으니까. 망하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외신 보시면은 뭐 교황이 그리스 정교 교회를 찾아가서 사죄를 했다, 네. 화해를 청했다라고 하는 게 이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젊은 십자군도 4차 십자군 원정대들은 예. 돈 생겼지 않습니까? 안 가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앉아 있다가 예. 우리 돈도 다 생겼는데 고향 안 갈래? 엄마 보고 싶어. 말머리 돌려라. 다시 독일과 프랑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돈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 4차 십자군 원정에서 가장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돌아갔잖아요. 예. 인노첸시오 교황이 이것들이 진짜 다시 가자. 안 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안 가요. 이제 머리 좀 굵었다 이거겠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 합니다. 누가요? 교황이 1212년에 예. 이거는 뭐 카드라 통신이고 정산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은 아이들을 부추겼어요. 예. 그 독일의 쾰른의 니콜라스라는 10살짜리 꼬마애랑 프랑스에 있는 스테판이라는 12살짜리 꼬마애를 뭐 유혹을 했는지 꾀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동시에 두 명의 아이들이 가자! 우리 어른들은 정복 못한 예루살렘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그게 그 악명 높은 소년 십자군이거든요. 왜 갑자기? 네? 왜 갑자기? 그러니까 성인들 청년들이 안 되니까 네.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10,000명, 15,000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출발해요. 초등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어떻게 가는 거야? 지중해 가면은 내가 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대. 가자. 출발을 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 프랑스 마르세유에 모이거든요. 예. 근데 가다가 반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게 독일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건너오려면 이제 알프스를 건너야 되는데 얘들이 다 여름 옷을 입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만 마르세유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기적을 믿었던 거죠. 자, 니콜라스 배운 대로 해봐. 네? 아닙니다. 지중해를 한번 갈라봐. 갈라지나요? 지중해가 어이가 없었을걸요. 그래서 배를 구해요. 근데 배를 누가 빌려주나. 그때 한 중후하게 생긴 남성이 걸어오더니 너희들 배가 필요하지? 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를 주겠어. 봐. 기적은 이루어져. 다 타요. 근데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마르세유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배가 오른쪽으로 슬슬 가네. 그때 마르세유에서 배를 탔던 소년 십자군 수천 명은 네. 다 북아프리카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접근한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였구나. 나쁜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게 나쁜 엔딩은 아니었어요. 북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네. 당시 이제 이집트의 술탄이 딱 보고 이상하잖아요. 저 머리 금발에 파란 눈 쟤들 뭐냐고 여찰서에서 끌려온 애들이다. 불쌍하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대부분 다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로 기록되어 있는 소년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야, 뭐 제대로 가는 게 별로 없네요. 거기는. 8차 십자군 원정 해봤자 200년 동안 예루살렘 점령 못한다니까요. 원래 왜 가려고 그랬죠? 십자군은? 십자군 원정의 목표는 딱 하나. 예루살렘 탈환.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세 개 종교의 동시 성지거든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당연히 자기들 성지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싶겠죠. 기독교도 자기 성지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싶겠죠. 서로 쟁탈전을 벌였던 것이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자, 오늘 십자군 원정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 가장 시끌시끌했던 4차 십자군 원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과 개발과 공급을 규제하고 또 중국은 그에 맞서서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 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네. 이거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안전벨트 좀 다시 매고 들으려고. 이거 저자가 정인성 작가라고 원래 SK 반도체 연구원 출신,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아, 하이닉스? 네네. 예. 하이닉스죠. 제가 네. SK 반도체라고 뭐 했네요. 다 알아들으니까요. 예. 이 정인성 작가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책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쓰면 어렵잖아요, 살짝. 쉽게 쓴다고 써도. 네. 네. 근데 엔지니어 출신이 쓴 책치고는 굉장히 잘 쓴, 재밌게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화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쓴 책치고는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건가 뭐 이러고 대충 넘어가셔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체까지 읽으면 괜찮은 책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국가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는 그냥 반도체 만드는 나라, 삼성전자를 사려고 그 한국 시장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꽤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국 시장을 뭐 미장이라고 부르고 뭐 국내 주식은 국장 뭐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던데 예. 국장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요. 삼성전자 하면 또 당연히 반도체고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가 가장 핵심 이슈였고 언론들에서는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꽤 무섭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통해서 약간의 지금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아까 나온 몇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반도체 굴기가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저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오늘 전해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전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업계 중에 무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미국이 왜 이렇게 요즘 반도체를 챙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크게는 두 가지를 이분은 꼽고 있어요. 이 저자는. 첫 번째는 달라진 반도체 시장의 변화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를 챙길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반도체를 활용하는 게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도체 시장의 환경 얘기는 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회사다. 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뭐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메모리는 그냥 저장을 시켜놓는 상자 같은 거고 범용품. 네.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저장하게 하고 문구류로 치면 그냥 무지 연습장. 네. 네. 그런 거고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뭔가 연산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하는 우리가 그 옛날 PC로 얘기하면 CPU 같은 거, 뭐 뇌 기능을 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문구류로 치면 맞춤형 다이어리. 네. 그런 거.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두 개로 딱 시장을 예전에 양분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허물어지죠? 용도가 다른데? 메모리도 약간 CPU와 같은 기능이 들어있는 메모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CPU라고 하면 뭐 계산자라고 속도만 빠르면 CPU의 기능의 1번이라고 쳤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계산보다는 속도가 빠른 게 더 좋은데? 라고 해서 계산은 좀 덜 하더라도 네. 조금 싸고 속도가 빠른 걸 택하는 이제 그런 CPU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찾다 보니까 예. 품종이 다양해지고 뭐 이런 시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옛날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강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텔 하나 있으면 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다 잡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의류 시장에서 그 정장과 편한 옷 딱 구분되어 있다가 요즘 막 섞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 캐주얼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반도체 시장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래는 예. 더 그렇게 될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의 위상은 추락해 있고 무게 중심이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이걸 다시 우리나라 미국 중심으로 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했고 이게 환경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이 돈을 들여서 뭔가 반도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견제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뭘 잡고 흔들면 좋겠나를 봤더니 이게 반도체더라.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흔들면 중국이 어렵겠구나를 미국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이게 네. 너무 얽혀 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건드려도 한 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반도체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즘 반도체 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도 만만치는 않으니 이것도 개발하고 있어야 되고 네, 결국은 미래 사회는 반도체를 누가 잘 갖고 있고 확보하고 좋은 반도체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큰 좌우를 할 거다라고 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요소를 다 요약하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태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공장이 없는 회사 그래서 팹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네. 위탁 생산하는 회사는 많이들 이제 아시죠? 파운드리라고 그래서 대만의 TSMC 뭐 이런 회사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 생산 회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소재부터 장비 넣고 하는 회사들이 쫙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자신의 국가에서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미래에 중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제조 라인도 미국 내에 놓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이 영역들이 지금은 미국은 그렇게 표현하죠. 자유진영 내에 얽혀 있기를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생태계로 얽혀 있던 핵심 그 생태계에 필요한 제조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을 자유진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TSMC였습니다. 원래는 중국 쪽 반도체 열심히 만들던 회사였는데 꼭 중국만 만든 건 아니었는데 중국하고도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미국하고 무역 분쟁에서 TSMC하고 중국 화웨이 거래가 끊겼잖아요. 미국이 예.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TSMC라는 회사가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그 화웨이의 그 칩 설계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TSMC하고 거래가 끊기자마자 이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그냥 거의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조종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곳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전략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의 속도를 굉장히 늦춘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네. 앞으로도 미국이 이렇게 나선다라고 하면 중국은 중국 진영의 어떤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따로. 예,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늘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TSMC랑 앞으로 뭐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이 저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아까 메모리는 그냥 메모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동안 만들던 건. 예. 네. 그러니까 메모장은 그냥 찍어내면 사람들이 뭐 A 제품을 사든 B 제품을 사든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맞춤은 예.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는. 예, 예. TSMC에서 위탁 생산하는 노트랑 네. 삼성에서 위탁 생산하는 노트가 뭔가 좀 달라서 네. 처음부터 설계할 때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을 할 거야라고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고 그게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어서 단순히 우리도 야 10줄짜리 노트 만들 수 있어? 이제 우리한테 맡겨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맞춤 양복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네네. 반도체도 그렇다는 반도체 거죠. 비메모리는 특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만약에 위탁 생산 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회사를 하나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예. 설계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중국 위탁 생산 업체를 난 앞으로 쓸 거야라는 게 결정이 돼야 네. 이 위탁 생산 업체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시장 점유율을 지금 못 뺏어오는 이유도 이미 TSMC 쪽으로 설계된 반도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당장 바로 삼성으로 위탁을 돌릴 수가 없는 구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중요하니까 네. 두뇌에 해당되는 거라서 워낙 중요하니까 안 바꾸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설계를 이미 다 해놔서 귀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계 그대로 해준다고도 하는 건데 삼성은. 그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옷 만드는 거하고 똑같지 않고 아니, 옷도 그래요. 그 맞추는 데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약간 조리어 음식이 더 여기서도 음식 예를 많이 드는데 뭔가 달라 이런. 네, 그죠. 우리가 초밥을 먹으러 가도 셰프에 따라서 똑같은 초밥을 만들어내도 알겠어요. 풍미가 다르고 맛이 그런 좀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 최종 생산품에서 성능도 조금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도 함부로 위탁 생산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관계를 맺어온 회사들이 워낙 많고 네. 그리고 이미 모바일 쪽은 AP라고 하는 C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왔던 게 있어서 지금 만들어진 생태계 내에서 앞으로 개발될 품목들의 위탁 생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좁혀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는 하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많이 만들어 왔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결국은 음식으로 치면 라면 같은 거였나 보네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고 하나 그냥 더 사오면 되는 거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시장이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니까 삼성 거 사다 쓰다가 모자라면 하이닉스 거 갖다 써도 큰 문제 없고. 네. 라면 같은 거를 네. 만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금 변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CPU 기능이 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해서 내보내면 앞으로는 삼성 걸 한번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가 안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내놨는데 시장이 안 써버리면 잘못하면 삼성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떠나서 그런 기능을 넣는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회로를 얼마나 더 적게 그려내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가늘게. 예. 예. 근데 이 가늘게 그려넣는 게 한계가 오죠 결국에는. 지금 그렇겠죠. 약간 한계가 그렇겠죠. 왔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정말 가늘게 이 차이가 후발 업체하고 컸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크게 끌어낼 수 없구나를 반도체 회사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느꼈고 시장 변화와 함께 거기다 CPU 기능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얻는다든지 약간의 기능을 넣어서 자신만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럼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투자한다고 한 게 그냥 시장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거 트렌드 잘못하면 메모리 시장은 아예 없어지기도 하겠구나. 메모리 시장은 남아 있을 텐데요. 네. 아까처럼 그런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메모리도 이익률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익률을 유지하려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고요. 시장은 아까 말한 대로 세분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위탁 생산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죠? 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만드는 게 비메모리고.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다 따라잡으면 어떡하나 이것도 우리 걱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저자는 반도체 굴기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기술 격차도 많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크게 싸우면서 네. 도리어 더 시간을 많이 번 것 같다. 그중에 핵심이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노광 장비라 그래서 네. 빛을 이렇게 반도체 만들 때 쏴서 회로를 그릴 때 꼭 필요한 핵심 장비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자유진영에 속해 있거든요. 자유진영이 뭐예요? 미국하고 이 생태계를 하고 있는 이 자유진영에 속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노광 장비를 중국에서 구하지 못하면 중국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수 자체가 없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이 회사 하나만 만드나 봐요. 네네. 예, 그리고 예. 이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하고 부품은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네. 그것만 조절해도 크게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노광 장비가 재밌는 게 한 대가 2천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보통 그 투자한다고 하면 네. 이번 라인에 노광 장비 한 10대 구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좋은 반도체는 앞으로도 못 만든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경쟁력이 굉장히 갭이 크고 예. 따라올기에는 조금 더 먼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가품을 만들고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자체 내에서 계속 테스트를 한다면 언젠가는 또 따라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맞죠. 그렇게 보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앞으로 뭘 좀 지켜봐야 돼요? 뭐가 좀 중요해요? 일단 삼성이 아까 말한 파운드리 업체에서 얼마나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을 늘려내느냐.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죠? 예, 위탁 생산 쪽에서 그래서 TSMC하고 격차를 좁혀내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경쟁을 좁히기 위해서 장비와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만약에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이라면 그 장비가 발주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장비 소재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삼성전자가 투자 많이 한다. 네, 그 투자되는 회사들의 덩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막 2배가 아니라 5배, 10배씩 커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덩치가 커진다는 거는 매출이 커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거니까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안에 투자가 많은 분야가 거기다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좀 쳐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비메모리와 관련한 제조에 필요한 장비는 그동안에는 대만의 TSMC 정도에만 납품하고 말았을 텐데 네네. 이제는 삼성도 만든다고 하지 뭐 인텔도 만든다고 하지 하니까 고객사 늘어나는 거네요. 네, 고객사도 늘어나고요.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